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TV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도 TV에 나오는 셀럽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보니 남편이 셀럽이라고 저까지 그런지는 모르겠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더군요. 적어도 당신 생각으로는 말이죠. 남편은 매주 공중파 방송에 교양 프로그램에 나왔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공부 많이 한 사람치고는 날렵하고 수려한 외모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방송에 제법 잘 어울렸죠. 보통 사람들이 멋진 교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윽한 눈빛, 큰 키와 가디건과 깔끔한 셔츠가 잘 어울리는 몸매 비율까지 제가 봐도 TV 화면에 등장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 멋졌죠. 고급스러우면서도 트렌디한 안경테하며 명품인 듯 아닌 듯 세련된 의상이 그런 남편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나같이 모두 어머니의 초이스였죠. 안목은 있으시다니까. 내가 봐도 좀 멋있긴 하네. 남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침대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안주라고는 가방 속에 몰래 숨겨둔 비스킷 쪼가리가 다였지만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집에서 여자가 맥주를 홀짝대고 마시는 것도 이 집안에서는 다 숨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시느라 일부러 방송이 나오는 식당에 가셔서 늦으실 거고 남편은 서재에서 꼼짝을 안 하니 방 안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다 마셔도 아무도 알 리가 없었죠. 한창 신혼인데 저는 왜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로 부럽다.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수지. 남자로서도 어디 하나 꿀리는 데도 없지. 돈을 벌어오라기를 해. 내가 다 하니 딱히 챙길 일이 있어. 넌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나는 외놈이라도 됐었는지 이렇게 평생 귀한 아드님 뒷바라지하는데 힘든데 말이야. 알람 소리에 남편이 잠을 설칠까 봐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손에 꽉 쥐고 잠을 자는데 한 번은 손에서 떨어졌는지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저 대신 아침상을 손수 준비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한 소리를 하셨죠. 어머니 죄송해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잤는데 그만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다. 하루 종일 할 일이라고는 일찍 일어나 강의 나가는 남편 아침 밥상 차리는 것뿐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사는 이유가 뭐가 있어? 나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거 하나는 똑 부러지게 했을 거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집에서 식순이 신세였어요. 어머니에게 전 귀한 아들 아침상 늦지 않게 꼬박꼬박 차려줄 식모. 가끔 저녁에 일찍 들어올 때도 있으니 항상 저녁 시간에 대기조로 움직이는 밥순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어쩌다 제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멀쩡한 여자가 한창 깨가 쏟아질 신혼에 식모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연이 듣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결혼 전에 저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맡으며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있었어요. 남편만큼 최고 대학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대학 교육학과를 나왔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야심하게 입사해서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로 업계에서 인정도 받고 이름난 기업과 기관, 학교 등 클라이언트들도 점점 늘면서 성공한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었죠. 교수님, 너무 떨지 마시고 평소처럼 잘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하고 말씀하실 때처럼 차분하고 매너 있게 그리고 약간은 카리스마 있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교수님은 멋있으셔서 화면에도 정말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교육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였어요.
당시 남편은 시간 강사였는데 이미 대중들도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보다는 좀 신선한 인물을 찾던 중에 거래처인 한 대학을 통해 소개를 받았었죠. 아이,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쑥스럽네요. 그럼 그 앞에 좀 있어 주시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럼요. 저 어디 안 가요. 그 대학에서는 남편이 잘생기고 키도 커서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로 불릴 만큼 최고 인기 강사라고 했어요. 학벌도 좋은데 점잖고 외모도 받쳐주니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이름 좀 날리겠다 하고 딱 감이 왔죠. 그래서 기획자로서 유명 강사로 키워봐야겠다는 욕심이 났어요. 남편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명예로운 일에 종사하며 엄마 인생의 간판이 되어주는 전형적인 강남 키드 출신이었어요.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의외로 순진하고 젊은 사람답지 않게 보수적인 면도 있었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위 말하는 반전 매력이 있는 스타일이라 잘만 다듬으면 이름을 날릴 수 있을 만한 제목이었어요. 저 이번 거는 앉아서 진행을 좀 해볼까요? 옷이 좀 불편해서.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교수님 패션 감각이 대단하시네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데에도 관심 있으세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남편은 살만한 집안에서 평생 유복하게 자란 티가 줄줄 흐르는 도련님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옷이며 신발이며 헤어스타일까지 은근히 세련미가 넘치는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 숨은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어머니가 다 사다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래서 전 옷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떤 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 정말 하나도 몰라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만들어진 인재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남편의 뒤에 숨은 무시무시한 그림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나중에 제가 저 사람의 옷을 직접 골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저는 그 그림자의 어두운 기운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몇 번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일이 끝나면 스태프들과 저녁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덕분에 저는 남편과 조금 친해질 수 있었어요. 같이 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남편이 유명세를 발판으로 정교수가 되고 저도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서로의 성공을 격려해주면서 더 가까워졌죠. 그렇게 저희 둘은 어느새 일로 얽힌 사이가 아닌 사랑의 감정으로 만난 사이가 되었어요. 첫 월급 받았는데 기념으로 우리 좋은 데 갈까? 할 말도 있고 시간 돼? 남편은 정교수가 되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으로 절 데려가서 드라마 같은 프로포즈를 했어요. 월급을 통째로 쓴 것 같은 적당한 크기의 다이아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면서 사랑 고백을 했죠. 내가 뭘 내 손으로 산 게 별로 안 되는데 이건 정말 한 달을 고르고 또 골라서 산 거니까 받아줘.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하자. 그동안 자주 보고 자주 밥도 같이 먹으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쭉 해왔지만 손 한 번 안 잡아봤고 흔히 하는 연인들의 핑크빛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니 정말 남편다웠죠. 닳고 닳지 않는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 좋을 만큼 그때 저는 그 남자에게 빠져 있었고 결국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나는 평생을 얘 그림자로 살았다.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였어. 네 시아버지도 그거 하나는 인정해 주신다. 여자가 사는 이유가 별거 있겠니? 남편 잘 되게 내조하고 아들 잘 키워서 남 부럽지 않게 세상에 내놓으면 되지. 그래, 너는 어떠니? 너는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저에게 다짜고짜 하신 질문은 제 존재의 이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제가 남편의 이름을 알리는데 공헌한 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어떻게 키워내나 지켜보신 것 같았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얼떨결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죠. 그때는 참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깊게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일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또 어머니처럼 이 사람 그림자 같은 헌신적인 아내도 되고 싶어요. 둘 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말들을 임기응변으로 쏟아낸 것인데 심사위원인 어머니는 무척 흡족해 하셨어요. 그림자 같은 헌신적인 아내. 바로 그 부분이 어머니를 만족시켜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죠. 앞부분에 일에서 더 성공하고 싶다는 부분은 어머니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에요. 너 그 일 언제 대체 그만둘 거니? 언제까지 내가 아들이 며느리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살아야 하니? 헌신적인 아내 어쩌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었니? 난 네가 그 말을 해서 결혼 허락한 거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속았나 보구나. 결혼하자마자 어머니는 앞뒤 안 재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수발과 시부모님의 말 잘 듣는 종이 되길 바라셨죠. 그동안 시간 강사하느라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어 저희는 시부모님의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복층이라 남편과 제가 위층을 쓰고 있었어도 부엌과 출입문이 아래층에 있으니 독립된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수시로 위층에 드나들며 남편의 그림자 역할을 계속하셨고 저에게도 그런 삶을 강요하기 시작하셨죠. 아무리 정규수라지만 아직 초임이라 저랑 월급 차이도 크지 않았음에도 어머니는 제 직장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하찮은 꼬리표 정도로 여기셨어요. 너도 공부할 만큼 해서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그만두라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네 남편이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나오는 교수님이잖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시대의 석학아니야. 그런데 네가 만약 사회생활 한답시고 설치다가 네 남편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이라도 하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니? 그런 고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한마디에 얼마나 큰 치명타를 입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나도 사교 모임 다 끊고 조용히 살면서 네 남편 앞길 안 먹으려고 하는데 왜 너는 굳이 그 대단할 것도 없는 일을 아직도 못 그만두고 그러는 거니? 너 혹시 우리 몰래 돈 쓸 데가 있는 거냐? 이 시대의 석학, 고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 어머니는 남편을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피땀 눈물로 빚어낸 숭고한 생명체로 여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그의 후광을 빛내는데 삶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죠. 특히 제가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루어놓은 커리어를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의 대답 없는 침묵이 길어지자 어머니는 특기를 발휘하셨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장 강력하게 술을 써서 한 방에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특기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그런 특기가 있으시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 분야의 전문가셨어요. 내가 이 부장 우리 회사에서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대놓고 회사 홈페이지에 컴플레인을 올리고 악플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업종이 업종이니만큼 이 정도로 거래처 신임을 죄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부장도 이해하지. 우리 회사에 세운 공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나도 먹여 살릴 직원들이 많으니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어느 날부터 회사 홈페이지에는 익명의 거래처 담당자라며 제 이름을 콕 집어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 갑질을 했다는 불만 민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차원에서는 누가 올린 건지 알아봤지만 PC방에서 올린 글이라 찾기란 쉽지 않았죠. 내용도 특정 거래처를 알 수 없도록 묘하게 잘 구성해서 어디에서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시로서는 제가 그냥 그만두는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 보였죠. 알겠어요. 그런데 대표님, 그래도 제가 회사가 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마지막 부탁은 들어주세요. 그게 누구 짓인지 꼭 알아내주세요. 그걸 알아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그만둔 다음 날부터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는 밥상 요정이 되어야 했어요. 입맛이 까다로운 남편을 위해 낮에 조리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요리를 배웠죠.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방송국에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남편을 방송에 진출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인터넷 콘텐츠로 얼굴이 알려져 봤자 TV에 한번 나오는 것을 못 당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밀어넣었는데 그게 제 마지막 성과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한창 인기 있던 인문학 교양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하게 됐고 워낙 인물이 좋고 학벌도 넘사벽에 나이도 젊으니 금세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방송에 나오니 좋은 인물이 더 빛이 나는구나. 방송엔 저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어중이 떠중이 말고 진짜 잘난 사람이 나와야 그게 방송이지. 그래, 수고했구나.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제가 남편의 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로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일로 어머니는 오히려 절 더 집안에 앉혀놓으려고 하셨어요. 이제 방송까지 나오는 남편을 뒀으니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지? 회사 그만두는 거는 아직도 생각 중이니? 그러다가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네 남편 앞날은 어떻게 되겠니? 잘 생각하고 하루빨리 결정해라. 그렇게 저는 조금씩 어머니에게 세뇌가 되어 내가 잘못하면 남편 앞길을 막고 내가 설치면 고귀한 남편의 흠이 되고 내가 나를 낮출수록 내 남편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나가서 일하고 다니다가 잘못해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람들 만나서 자칫 말실수라도 하는 경거망동을 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남편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이 서서히 신념처럼 자리 잡게 된 거죠. 넌 그림자다. 네 남편의 앞에서도 네 남편의 빛을 가려서도 안 되는 그런 그림자라는 걸 명심해라.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예 하지 마라. 박 교수가 서재에 있는 동안 TV를 보거나 샤워도 하지 마. 그저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대다 하는 생각으로 깍듯이 대하고 보필해라. 그게 네 남편을 높이 세우고 너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쩌면 상위 1%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내가 그림자 역할만 잘하면 더 높고 큰 곳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자 정말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알아냈어. 그때 그 컴플레인 한 사람이 누군지. 어느 신부른 업체였는데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의뢰인이 누군지 금방 보이더라고. 아니 놀라지 마. 자네 시어머니 같아. 그래서 그 무렵 제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민원을 올리던 장본인이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도 큰 충격이나 분노, 복수심 같은 건 생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잘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그 내용 완전히 아무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없게 흔적까지 지워달라고요. 티끌만큼이라도 남편에게 해가 되긴 싫다고요. 그렇게 저는 제 삶에 서서히 순응해갔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이랑 국을 새로 하고 10첩 이상의 영양소를 골고루 분배한 반찬을 차리며 12가지의 영양제를 챙기는 일을 루틴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곧 임신까지 하면서 더욱더 집순이 생활을 했죠. 외출이라고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혼자 다녀오는 게 다였을 정도로 말이에요. 단조로운 날들이 지나 어느새 아기가 태어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퍼지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박 교수 논문 쓰는데 자꾸 올릴 거니? 미쳤어? 무슨 애가 저렇게 목청만 커? 쓸데없이 잘 울고. 목소리만 카랑카랑한 계집애를 어디다 쓰겠니?
네 남편은 아기 때도 잘 안 울고 점잖았다. 대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 누굴 닮았는지 원?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젖도 물리고 밤새 안아주느라 하루하루 지쳐갔어요. 그 와중에도 아침 5시가 되면 여지없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야 했죠. 아기가 깨서 울면 젖을 물리고 다시 나와 밥상을 차리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전혀 도울 생각이 없으셨고 저는 아기가 빨리 크기만을 바라고 고단한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네. 신경 쓰지 말고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나는 일하다가 그냥 서재에서 잘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덕분에 얼굴 보기도 힘들 만큼 바빠졌어요. 저는 갓난아기를 보느라 방에서 나올 틈이 없었고 밤새 몇 번씩 깨어 젖을 줘야 했기 때문에 행여 남편이 잠을 설칠까 봐 서재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았죠. 그렇게 침실에 갇혀 무럭무럭 자란 아기는 어느덧 100일이 지나고 돌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아침상에서나 한 번씩 보는 덤덤한 사이가 되어갔고 산후우울증 증세까지 있는지 멍하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수들 초대해서 정교수 된 거 인사드릴 겸 돌잔치는 근사하게 준비해야겠다. 점잖고 격식 따지는 사람들이라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초대해야겠어. 너는 떡이랑 음식 좀 준비해라. 교수실 찾아가서 인사드릴 때 내가 가져갈 수 있게. 떡을 직접 해요? 얘는? 그럼 동네 떡집에서 사서 보내리? 내조한다는 애가 너는 왜 그렇게 정성이 부족하니? 나는 너희 남편 정 교수 채용되기 전에 호텔에서 레시피까지 얻어가지고 400포기 김장해서 교수들한테 싹 다 돌렸다. 내가 직접 가서 일일이 인사 다 드렸어. 돈으로 사서 뭐하고 그러는 거 누가 못하겠니? 정성을 보여야지, 정성을. 어머니,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인사드릴게요. 결혼하고 한 번도 인사 못 드렸는데 얼굴도 익힐 겸요. 이제 제가 해야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는지 시어머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셨어요. 그러면서 못 볼 걸 봤다는 표정으로 한 말씀 하셨죠. 네 꼴 좀 봐. 젖냄새 풀풀 풍기며 추레하게 집에서 밥이 나는 여편 내가 어딜 드나든다고 그러니? 내가 하던 일이니 내가 하마.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떡이나 잘 준비해놔.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서러움이 밀려오면서 서글퍼지더라고요. 지난 1년간 아기만 보느라 저 자신은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후회도 됐고요. 그래서 남편이 서재에서만 지내나 싶어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다음날 아기 예방접종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친정에 아기를 맡겨두고 머리도 하고 옷도 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피부가 너무 거칠해져서 마사지도 받았죠. 모처럼 관리를 좀 했더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낼 겸 아기를 데리고 남편의 학교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달라진 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교수님, 오늘 방송 때문에 일찍 나가셨는데 모르셨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남편이 방송 녹화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없더라고요. 아쉽고 섭섭한 마음에 괜히 교수실 주변을 얼쩡거리다가 돌잔치 인사를 드린다는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 옆방의 교수실 문을 두드려 봤어요. 한껏 치장도 했겠다. 아기도 보여드리고 인사를 미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저 박 교수님 아기요. 박 교수 아기요. 아, 그분이구나. 아기 봐주시는 분.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아이 잘 키워주는 분 있다는 말씀 들었어요. 어머, 아기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참, 작년 이맘때 아기 낳고 그렇게 됐다고 했으니 이제 돌쯤 됐겠네요. 맞죠? 아기 봐주시는 분? 그렇게 됐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어머니에게 들었다며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박 교수가 공부밖에 몰라 여자를 잘못 만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애만 낳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애 엄마가 못 배우고 악질이었다면서요.
참 딱하지. 그렇게 괜찮은 분이.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며느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까다로우시죠? 참, 여기 왜 왔다고 했죠? 그제야 저는 어머니가 저를 왜 집 밖에 함부로 못 나가게 했는지,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멀리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전개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그림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한 거였어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새로 갈아치우려고요. 부랴부랴 교수실을 나와 아기를 데리고 학교를 빠져나오는데 현기증이 나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기에 있는 힘껏 버텨 겨우 쓰러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죠. 엄마로서 이 아이를 지키는 것, 제가 쫓겨나고 새엄마가 들어와 아기가 찬밥 신세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 남편이 소름 끼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평생 어머니의 인형처럼 살아온 남편은 결혼해서 자기 아기까지 낳은 아내도 버릴 만큼 바보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아기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획을 짜내야 했어요. 떡 준비는 다 되어가니? 이제 슬슬 인사드리러 가게. 준비 마치면 얘기해라. 잠깐만. 호텔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예약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번호 찾는 걸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핸드폰에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인맥 관리를 정치인들까지 하고 계시나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곧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아침상을 차리러 부엌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핸드폰을 식탁에 두신 걸 보고 몰래 들여다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곳에는 저는 감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생각도 못 해볼 단서를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쉽게 상대할 적수가 아니었어요. 미쳤어. 말도 안 돼. 저는 너무 놀라 혼잣말을 했고 행여나 어머니가 들으실까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니 핸드폰에 저장된 기호 1번부터 3번 옆에는 괄호치고 누군가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기호 1번, 교수 31세 이혼, 부, 전 장관 85점. 기호 2번, 미술관 관장 36세 미혼, 부, 중견기업 대표 80점. 기호 3번, 의사 34세 미혼, 부 은행장 75점. 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며느리감 후보를 1, 2, 3순위로 입력해 놓은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연락처와 저장 내용을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두었죠. 그리고 오고 간 문자 메시지를 보니 어머니는 거의 매일 기호 1, 2번과 번갈아 가며 안부를 물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같은 다정한 챙김부터 우리 사이에 무슨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부담 가질 거 없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며느리 취급을 하는 문자도 있었죠. 어머니는 그날 비슷한 시간에 3명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고르려고 한 것 같았어요. 천천히 오래 보면서 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몰래 본 증거로 따지고 들 수도 없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드디어 복수의 시나리오를 완성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기호 1, 2, 3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였죠.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예상하기 힘들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호 1번부터 제가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냈죠. 그러자 기호 1번이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당신 누구야? 저 박 교수 와이프예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죠. 그날 저는 아기와 함께 병원을 간다고 하고 기호 1번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지난번 남편의 학교에 갔을 때 만난 그 옆방 동료 교수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저보다 그분이 더 놀란 것 같았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교양 있는 분이. 그런데 나도 진짜 억울해요.
이렇게 멀쩡하게 와이프가 있다는 거 알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결혼식 때 봤다고 어느 날부터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셔서 동료 교수 어머니이신데 모른 척하기 힘들어 답변을 드린 게 시작이었다고요. 그러더니 점점 며느리감으로 탐이 난다. 박 교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어쩌고 하시면서 자꾸 들이대시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셔서 그러시니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있었나 봐요. 사실 박 교수하고는 말도 잘 안 해봤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요. 그러고 나서 교수는 자기도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도저히 못 참겠다며 뒤통수를 쳐주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기호 2번, 3번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복수에 함께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지인이 참한 교수라고 소개해줬다며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기 시작했다는 기호 2번과 우연히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니 자꾸 우리 아들 어떠냐고 연락을 해왔다던 기호 3번은 모두가 억울하다며 동참하고 나섰어요. 이혼했다는 이유로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이유로 남부러울 것 없이 제 할 일 잘 살고 있던 여성들을 온갖 공갈로 주물러댔던 시어머니를 응징하기 위해 우리는 돌잔치를 디데이로 삼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아, 글쎄, 네가 그 자리에 굳이 참석할 필요가 있겠니? 잔치라기보다는 교수들 모여서 인사도 하고 사교도 하는 자리인데 너는 거기 가봐야 어디 끼기 힘들 거고 또 방송국에서도 오고 그럴 텐데 애만 안고 벙어리처럼 서 있으면 우리 박 교수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남편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넌 다음에 끼는 걸로 해라. 내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아기 데리고 다녀오마. 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다음에 우리 식구끼리 한번 조촐한 자리 마련하든가.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절 돌잔치에 못 오게 하려고 몇 주 전부터 설득하고 회유했어요. 요지는 교수와 방송국 관계자들만 초대한 점잖은 자리라서 제가 어울릴 곳이 못 된다는 것이었죠. 어머니와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게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다는 말로 저를 끊임없이 세뇌했어요. 평소보다 더 순종적으로 따르는 척 저는 알겠다고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죠. 그리고 드디어 돌잔치 날 남편과 시어른들 그리고 아기까지 모두 빠져나간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자니 많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감옥에서 무얼 한 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아기마저 나와 같이 할머니의 조종을 받으며 살게 될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서러운 마음에 온 집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고 나니 정신이 좀 맑아지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바로 돌잔치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어요. 오늘 초대된 사람은 기호 1번 교수님뿐이에요. 나머지 두 분이 초대되지 않았다는 건 어머니가 순위를 정하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예비 1번, 예비 2번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혼쭐을 한번 내주자고요.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조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요, 우리. 기호 1번, 2번, 3번과 저는 비로소 돌잔치가 열리는 호텔 앞 커피숍에 다 모여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한자리에 모이니 목표의식이 뚜렷해지더군요. 기획이라면 자신 있는 제가 주도하고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평생 누구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분해하는 세 사람이 힘을 합치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안에서 상황을 알려주면 나머지가 타이밍에 맞춰 출동하기로 하고 기호 1번 교수님이 잔치가 열리는 호텔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품에 제 딸을 억지로 안겨주고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 같은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면서 마치 며느리가 될 것처럼 바람을 넣고 있었죠. 아유, 우리 손녀가 교수님을 참 잘 따르네. 애들도 다 끌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꼭 낳아야만 부모인가요? 우리 손녀도 교수님처럼 잘 커야 할 텐데. 제가 혼자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아우, 걱정이네요.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는 연기까지 펼쳤고 도저히 꼴 같지 않은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던 기호 1번 교수님은 저희에게 출동 콜을 보낸 후 작전 수행에 들어갔어요. 마침 아기를 다른 사람 품에 안겨주던 시어머니의 뺨을 냅다 후려친 것이었죠. 점잖았던 잔치 현장은 순식간에 정지화면으로 변했고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인지 어머니와 기호 1번 교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시겠죠. 제가 기호 1번이니까요. 쟁쟁한 후보들 속에서 1순위라니 좋아해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참. 그런데 적어도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며느리 존재는 없애지 말았어야죠. 버젓이 애 엄마가 있는데 보모요? 도망을 가요? 하참. 도대체 이런 식으로 몇 명을 속이고 며느리로 삼을 것처럼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이혼하고 결혼 늦은 사람들만 골라서 공략하고 다닌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점잖은 척 교양을 다 떠시는 분이 이렇게 뒤로 사기 공갈을 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토끼 눈을 뜨고 지켜보던 그 찰나에 저는 재빠르게 현장에 투입되어 생판 모르던 남이 안고 있던 제 딸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딸을 안은 채로 돌잔치 현장 스태프에게 직진해 파일을 건네주고 화면을 띄우게 했죠. 화면에는 기호 1번, 2번, 3번의 며느리감 후보들의 인적사항과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어머니의 핸드폰의 연락처 화면과 세 분이 전해준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관장님 같은 며느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손녀 엄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등 누가 봐도 며느리로 삼기 위해 작업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시어머니의 악행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그때 기호 2번, 3번까지 쳐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둘러쌌고 저는 딸을 안은 채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보여? 나이 40대 도록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시키면 다 하는 개처럼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당신은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알아? 그냥 겉모습만 멀쩡한 바보 천치일 뿐이야. 그리고 모두의 주목을 끌며 당당히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말했어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비교도 한눈에 대고 편하시죠? 그동안 뭐하러 번호까지 매겨가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며느리 어장관리하고 계셨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모이라면 될걸. 도망도 안 가고 사고도 안 당하고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며느리를 대체 어떤 명분으로 제거하고 새 며느리로 갈아치울 셈이셨어요? 왜? 억울하고 비참해서 서서히 병들어 죽게라도 하실 참이었나요? 뭐? 이 근본도 없는 년이 어디서? 네가 내 핸드폰 뒤져서 이 사달을 낸 거냐? 하여튼 내가 저걸 며느리로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미쳤지 미쳤어. 내 아들이 좋다니까. 그래, 한 번은 자기가 마음에 든다는 인형 사주자 하는 심정으로 결혼시켰더니 결국 이 꼴을 만들어? 너희들도 뭐 잘난 게 있어. 부모 잘 만나서 교수 의사 타이틀 달고 산 거지. 너희들이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혼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지. 어디 내 귀한 아들의 가당키나 해? 하나같이 주제도 모르고 참나. 비로소 겉으로 드러난 어머니의 민낯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고 호텔 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관계자가 불러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상황을 직시한 남편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귓속말로 가르쳐주지 않은 진짜 자기 목소리를요. 제발 그만해요. 내가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천벌받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저 좀 놔주세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개처럼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 개 이제 죽어요. 평생 엄마 옆에서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다 이제 죽는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 말을 듣자 비로소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나라를 잃은 표정을 지었고
기호 1, 2, 3번은 차례로 어머니 얼굴에 고소장을 던졌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될 것처럼 공가를 쳐서 그동안 고가의 선물도 꽤나 챙기신 모양이더라고요. 저 역시 가만 있을 수 없어 어머니 얼굴에 이혼장을 던졌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가정을 파탄낸 주범인 어머니를 처벌받게 할 거니까요. 각자 제 볼일을 보고 사라져버린 돌잔치 현장에는 결국 어머니 혼자만 쓸쓸히 남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던 세상이 비로소 텅텅 비어버린 걸 눈으로 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도 받아 딸과 독립했답니다. 남편은 부끄러워서 교수직도 그만두고 방송도 못 나가게 됐지만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뒤를 이어 제2혼 소송에서 신랄한 증언을 해주었던 기호 1, 2, 3번의 줄 소송이 진행됐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강남집을 내놓게 되셨죠. 아들 하나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세상 다 가진 듯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던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과 저 그리고 기호 1, 2, 3번의 인생을 송두리째 함부로 여겼다가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소송 마지막 날에는 제 발목까지 잡으며 애원했지만 딸을 지켜내기 위해 과감하게 그 손길을 거저차고 법정을 빠져나왔죠. 이제 어머니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박 교수의 어머니가 아닌 잘못된 모성의 아이콘으로 지인들의 입방에 오르며 살고 계시죠. 제발 이제부터라도 반성하시며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자기 인생을 지키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